네, 오늘 영상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식당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던 아주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보드리고 싶은 사연은 친구와 제가 겪었던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있을 당시 저는 알바를 하면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다만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온갖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좀 더 폭을 넓혀 다양한 알바를 구하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알바 경험 때문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 알바 전문가라는 이상한 별명까지 생겼고, 웬만한 알바 공고를 보면 이 일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까지도 나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알바를 구할 때면 제게 먼저 물어볼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도 제가 한 친구에게 알바를 추천해주면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군대를 가기 전이니까 지금부터 대략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 족발집이 새로 오픈했고, 족발집 입구에는 알바를 모집하는 종이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바 채용 조건이 20대 젊은 남성만 모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런 조건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공고를 보고 저는 집으로 가서 알바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해당 족발집에 관한 알바 공고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연세가 있을 경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전단지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20대 젊은 남성만 모집을 한다는 건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노동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붙은 거라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예전에 알바를 했던 단골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의 위치가 족발집 근방이라 무심코 지나가면서 족발집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알바를 구하지 못했는지 입구에는 종이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손님이라고는 한 테이블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카페를 들러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족발집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저기 족발집 여사장님 말이야, 참 안 됐기도 하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아이들 먼저 보내고 혼자서 저렇게 지내고 있대. 카페 사장님의 말씀은, 족발집 사장님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모아 평생 소원이었던 본인만의 가게를 오픈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니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족발집 사장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때마침 알바를 구하고 있던 친구에게 여기 족발집 알바 공고를 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종석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알바 자리 알아보면서 그냥 놀고 있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내가 진짜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주려고 하거든? 네가 관심 있으면 알려줄게. 친구 종석이는 제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다음날 면접을 보고 나서 제게 곧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야, 나 알바 붙었다. 시급도 엄청 많이 주네. 그리고 생각보다 하는 일도 많이 없어. 완전 이거 꿀알바야. 진짜 고맙다. 다행히도 친구는 알바 자리를 마음에 들어했고, 아직 얼굴도 뵌 적 없는 족발집 사장님에게도 뭔가 작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지냈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종석이가 월급을 탔다며 제게 술을 한잔하자고 연락이 왔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밥도 잘 먹고 나름 건강해 보이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봤던 종석이의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도 빠져 마치 해골 같은 얼굴로 변해 있었죠. 야, 종석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은 거 맞지? 문제 없어. 다음에 시간 나면 가게 한번 놀러와. 알겠지? 그 후로 저는 종석이가 걱정이 돼서 종종 안부를 물으며 지냈고,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종석이가 할 말이 있다고 급히 만나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서 종석이를 만났고, 저는 종석이의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 지금부터 진지하게 털어놓을 게 있는데 너 내 말 듣고 놀라지 마. 사실은 나 사장님하고 사귈까 생각 중이거든. 근데 사장님이 나이가 40대 후반이잖아. 나랑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을까? 종석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너 그 말 진짜 진심이야? 친구 종석이는 끝까지 진심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친구를 설득시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종석이는 전화번호까지 변경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종석이가 일하는 족발집으로 찾아갔었죠. 그런데 제 친구 종석이는 보이질 않고 족발집에는 사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여기서 알바를 해서 혹시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아, 종석이 친구야? 종석이 지금 심부름 갔거든? 잠깐만 방에서 기다릴래? 저는 사장님 말을 듣고 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방으로 들어와서 알 수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종석이 친구라고 했지?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 좀 해볼래? 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종석이는요? 종석이 걔 어제부로 그만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 심부름을 갔다고 해놓고선 또 갑자기 그만뒀다고 말을 하니 뭔가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족발집 사장님이 흉기를 꺼내더니 제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20대 청년이고 상대방은 40대 여성이라 힘으로 붙으면 제가 유리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여성이라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족발집 사장님 말대로 바지를 벗고 안심을 시킨 다음 사장님이 잠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바지도 입지 않고 미친 듯이 족발집을 뛰쳐나갔었죠. 그리고 곧장 족발집 근방에 있는 단골 카페로 향했고, 저는 카페 사장님께 제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경찰 신고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족발집 사장님은 뭔가 억울한 듯이 경찰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필 가게 안에 CCTV도 없고 아무런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 여자도 아닌 남자의 진술만으로는 조사조차 힘들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허무하게 일단락되었고, 그 후 일주일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그건 바로 친구 종석이의 전화였죠. 종석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번호는 왜 바뀐 거야?
아, 말도 마. 나 진짜 겨우 도망쳤어. 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그날 종석이를 카페에서 만났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종석이는 족발집 사장님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데 그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족발집 안에는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종석이는 여기서 잠도 자고 족발집 사장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로 찾아가기 하루 전날 종석이가 몸살이 걸리는 바람에 가게 일을 도우지 못하고 그냥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 사장님이 종석이에게 자꾸만 관계를 하자고 권유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종석이는 몸이 너무 아파서 거부를 했더니 사장님이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본인이 남편과 자식을 잃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탓에 젊은 남자 기를 받고 살아야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떻게 해서든 젊은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렇게 알바를 구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종석이는 갑자기 사장님이 무섭고 섬뜩해서 그 길로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흉기를 들고 제게 했던 것처럼 종석이에게 협박을 했고 종석이는 사장님 비위를 맞춰주면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종석이는 한동안 집 밖에는 나가지 않았고 혹여나 연락이 올까 싶어 번호까지 바꿨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한동안 그 족발집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몇 년 뒤 군대 전역을 하고 무심코 족발집 근처를 지나가 봤더니 족발집 대신 다른 식당으로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을 찾아가 여쭤봤더니 자세한 건 모르고 아마 1년 전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젊은 남자 길을 받아 삶을 연명하는 운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참 미스터리합니다. 제 생각은 족발집 사장님의 개인적인 흑심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아니면 알바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보하려고 하는 일은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고 아마 1995년도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일들 중에 가장 기묘하면서 무서웠던 경험인데 아직도 그때 일들은 생생할 정도로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용돈벌이도 할 겸 여름방학 때마다 줄곧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도 여름방학 때였는데 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죠. 그 시기는 인터넷으로 구인구직이 불가능했던 터라 각종 전단지 또는 신문을 보고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다 마침 마음에 드는 자리가 눈에 보였고 저는 서둘러 가게를 찾아갔죠. 그곳은 부산 사직동 부근에 위치한 꽤 오래되어 보이는 지하 커피숍이었는데 유독 가게 간판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낡아 보였습니다. 저 사장님 계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커피숍 사장님과 간단한 면접을 보고 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타임 알바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약속된 7시가 아닌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죠.
그리고 커피숍 바로 옆 건물은 햄버거를 파는 음식점이었는데 건물 구조상 옆 건물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써야 하는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자연스레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저와 비슷한 또래라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죠. 그 당시 저는 출근하자마자 바닥 청소를 하는 게 루틴이었는데 커피숍 바닥이 예전 학교 교실에 있는 마룻바닥 같은 재질이라 사람이 걸을 때마다 조금씩 잡음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사장님이 볼일을 보러 나가시고 저 혼자 커피숍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디서 자꾸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였고 그때는 가게 손님도 없을 때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꼭 저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나다 보니까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냥 커피숍 시설이 오래돼서 그러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님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게 문을 연 적이 있었는데 커피숍 카운터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가 허공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분명 사장님은 늦게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거기다 가게 불을 켜는 스위치가 카운터 아래쪽에 있어서 불을 켜려면 카운터 앞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옆 가게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부탁을 했고 그 알바생과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여자의 모습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불을 켜고 나서 옆 가게 알바생은 본인 일을 하러 나갔고 또 저 혼자 커피숍에 있으니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자꾸만 소름이 돋는 겁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청소를 하려는 생각에 오디오를 틀었는데 평소 아무 문제 없던 오디오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급한 대로 집에서 쉬고 있던 여동생을 부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귀찮다면서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 월급을 반이나 나눠주겠다고 하니 그제야 알겠다고 가게로 찾아왔었죠. 저는 동생에게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러니까 당분간 출퇴근만 같이 하자고 부탁을 했고 며칠간은 동생과 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순조롭게 지나갔었고 얼마 뒤 저녁 타임을 담당하는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와 저는 오후 5시까지만 일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신입 알바생의 이름은 정아였고 나이는 저보다 1살 아래였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아가 일을 한 지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났죠.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아는 이제 막 출근을 해서 가게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좀 전에 창고 근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더구나 다용도실로 쓰이는 창고는 그 시간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아의 얼굴이 좀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랄까 겁에 잔뜩 질린 얼굴이었는데 그걸 보니 저는 이전에 겪은 일들도 생각나고 덜컥 겁이 나는 마음에 일단 정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힘겹게 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었습니다. 정아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커피숍 창고 근처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데 글쎄 창고 안에서 이상한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커피 향이 아니라 소름 돋게도 피비린내와 흡사한 냄새라고 했고 저도 그동안 일을 하면서 피냄새라고는 전혀 맡아보지 못했던 터라 정아의 말에 100% 공감은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발자국 소리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소리가 단순히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저는 퇴근을 했었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아가 출근 시간도 아닌 엄청 이른 시간에 가게를 찾아왔었습니다. 정아야,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 언니,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정아를 불러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다고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아는 사장님께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고 나서 제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카운터에서 봤던 이상한 형체를 혹시 정아도 봤을 거란 그런 생각이었고 저는 정아를 붙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아야, 너 여기서 이상한 거 보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도 본 적 있거든. 그 말을 꺼내면서 정아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여자 사람 형체를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일을 하기에는 또 너무 무섭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었죠.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희를 보고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목격한 일들을 모두 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이런 기묘한 현상들을 믿지 않으셨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아는 일을 그만뒀고 저도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이 끝날 때까지만 참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방학도 끝이 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 옆 건물 햄버거집에서 일하던 알바생을 우연히 길에서 만날 수가 있었죠. 서로 근황을 물어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일했던 커피숍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알바생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제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건 커피숍의 실체였는데 그 알바생도 본인 가게 사장님께 들은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사장님은 여기에 커피숍이 생기기 전부터 일을 했었는데 원래는 커피숍이 아니라 술을 파는 호프집이었다고 합니다. 호프집은 여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손님 하나가 들어와 사장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면서 치근덕거리는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데 화가 난 손님은 여사장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쳤고 결국 119에 실려갔지만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전이라 CCTV도 없어서 범인은 잡지 못했고 그렇게 사건은 흐지부지 흘러갔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목격했던 건 돌아가신 여사장님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적이면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문으로 남았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 돌아갔던 정아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건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하고서 가게를 나갔는데 그 후로 정한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 정아가 사라졌다며 소식을 묻고 다녔던 적도 있었죠. 지금까지도 정아의 행방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벌써 세월이 꽤 지난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섬뜩한 감정들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꽤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현재는 사람에게 적대감만 드러낼 정도로 심각하게 변해버린 사연입니다. 이 일은 불과 2년 전 2023년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그간 모은 돈과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죠. 큰 규모의 가게는 아니지만 가게 운영상 서빙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는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아 오픈 초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서빙을 도와주면서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알바를 구하게 됐고 저는 정말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연락도 없이 가게를 나오지 않았죠. 그 후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저희 어머니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언제까지 저를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 난감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그날 기분이 좋으신지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하시곤 했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군대 다녀와서 지금까지 쭉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했었잖아. 근데 나도 몰랐거든.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고. 글쎄 이 가게 오픈할 때 집에 손도 안 벌렸다니까.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다 떠나서 너무 대견스러워.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계속 제 얘기를 하셨고 솔직히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태야, 엄마도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순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까 엄마 친구가 일 잘하는 차만 아가씨를 1명 소개해준다고 했거든. 나보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수기 이모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 그런지 뒤탈없는 확실한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는 그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하루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친구분인 수기 이모의 소개로 소희라는 여자분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고 그날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게 손님들에게 싹싹한 건 물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저희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소희가 온 뒤로부터 가게는 날로 번창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소희는 오래 붙잡아둬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희의 급여도 잘 챙겨줬고 가게 일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밥도 사주면서 서로 큰 문제 없이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소희와 온종일 붙어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소희를 이성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한번 빠져버린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희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참다 못해 소희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저는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소희에게 듣게 되었죠. 소희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제게 먼저 고백을 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여자에게 고백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꼬여버렸죠. 소희와 깊은 사이가 되고 나니 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틈만 나면 지각을 하면서 점점 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지만 연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도 영 찜찜했고 또 소희 때문에 자주 들리는 단골 손님도 많은 편이라 제가 사장이지만 소희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분명 잘못된 건 알았지만 저도 소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소희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희를 이해해주면서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게 매출이 자꾸만 맞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었죠. 예를 들면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돈이 비는 경우가 잦았고 처음에는 단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가 돈을 빼돌린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소희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건넸었죠. 소희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말이야, 가게 매출이 자꾸 안 맞거든? 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돈 계산은 오빠가 직접 하잖아. 아, 그건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됐어. 소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던지 그날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저희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 일은 단순 해프닝이었고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가게로 가끔씩 놀러 오셨을 때 소희가 착실하고 이쁘다면서 용돈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현금이 없다 보니 가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줬던 거고 그 사실을 저도 모르고 돈을 받은 소희도 몰랐던 사실이라 서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저는 괜히 소희를 의심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고 그날부터 소희를 더 살뜰히 챙기면서 다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소희와 교제를 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결혼식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희의 금전적인 사정을 그제야 알 수가 있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나 실은 대출이 조금 있어. 뭐? 대출? 그게 얼만데? 한 5천만 원 정도야. 오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너무 염치 없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땐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5천만 원이란 큰 돈의 사용처가 바로 부모님 병원비였다는 말을 듣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큰 돈이지만 소희의 빚을 갚아주기로 이야기를 나눴죠.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서 소희 같은 여자는 만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잘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머니는 소희를 믿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5천만 원을 건네고 소희와 함께 결혼식장부터 그리고 저희가 살 집까지 보러 다니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희가 사라져 버렸죠. 소희의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고 이틀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저는 소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소희 부모님 댁에 찾아갔지만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소희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답답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제 연락을 거부한다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란 말만 들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곧장 수기 이모를 찾아갔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수기 이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수기 이모의 가정사가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어릴 적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뿐인 아들은 30이 넘도록 매일 술만 먹고 폐인처럼 지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수기 이모에게 제 자랑을 하니 그 당시에는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희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는데 소희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룸빵 아가씨였고 수기 이모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 종종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죠. 때마침 소희가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기 이모에게 말했고 수기 이모는 소희를 꼬드겨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수기 이모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고 소희와 수기 이모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기 이모가 소희에게 일자리만 소개해 준 거지 연애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수기 이모 잘못은 크게 없다고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고민 끝에 혼인빙자 사기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기다리던 중 소희에게 연락이 닿았고 저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소희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고 진작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미리 말을 못했다는 말과 소희 부모님이라고 뵀던 분들은 소희가 고용한 일일 알바였고 소희의 진짜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안타깝지만 소희에게 건넨 5천만 원은 소희가 룸에서 일을 할 때 마이킹이란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걸 갚느라 전부 다 써버렸고 소희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피해 금액을 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힘들고 괴롭지만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아무것도 드시질 않고 누워만 계셨죠. 아마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 수기 이모에게 그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으니 어머니도 충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2년 전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 사람을 보면 적대감이 먼저 들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도 힘들지만 천천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꽤나 많다고 하니 미혼인 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인데 이런 일들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 정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7년 전 제가 30대 중반일 때 겪은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섬뜩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거기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마저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서 쉬고 계시던 중이었고 당장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조차 내기 버거울 정도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나이와 경력 탓인지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았는데 옛말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아는 형님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고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식당 사장이었던 형님께서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해본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적으로 식당 운영을 맡겼는데 그 덕에 월급은 더 올라갔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주방 일을 하고 있으면 알바생은 서빙과 카운터를 봐야 하는데 늘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죠. 웬만하면 제가 직접 계산을 했고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는 알바생에게 맡겼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돈이 모자라는 불상사가 생기곤 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야 실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횟수가 너무 잦다 보니 마감 때마다 알바생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믿고 가게를 맡긴 형님을 봐서라도 더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도 불리는데 저의 단호한 성격 탓인지 알바를 구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극구 말렸지만 집에만 있기 갑갑하시다며 결국 식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대략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왔죠. 어르신 어쩌죠? 저희가 10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참이슬 한 병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딱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이미 들어온 손님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에 말없이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주 하나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안주까지 준비해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자꾸만 술을 같이 한잔 하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드시고 대신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갔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식당 마감 시간은 보통 밤 10시였고 어머니는 8시까지 일을 도와주다 먼저 들어가셨는데 꼭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난 뒤 거진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할아버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참이슬 한 병을 시켜 안주도 없이 혼술을 하다가 대뜸 저에게 술 한 잔을 권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얼마 뒤 그 할아버지의 무서운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왔고 저는 당연히 술을 주문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네, 이리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이 시간만 되면 왜 여기로 오는지 자네는 알고 있어? 네? 그야 저는 모르죠.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됐고, 참이슬 한 병만 갖다 줘.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술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저는 평소대로 술을 드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는데 그때 제 등 뒤로 소주병이 날라왔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만 없어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날 듯 싶어 저는 할아버지를 피해 서둘러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저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는데,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어머니였고,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당시 어머니의 연세가 환갑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동안이란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을 만한 외모였는데, 어느 날 문제의 그 할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와 어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아들이 보고 있다며 그만하라는 말을 했었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원인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제가 없으면 어머니가 본인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시간, 즉 8시 이후에 가게를 찾아왔던 거고,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머릿속에는 저를 살해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실은 할아버지의 살해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소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한 잔씩 권할 때마다 저 몰래 소주에 청산가리를 탔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술을 거부하고 나면 갑자기 술맛이 떨어진다면서 그냥 가게를 나갔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술 안에 청산가리를 탔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실패하자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왔고, 그날 밤 저를 살해하고 난 뒤 어머니를 찾아갈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들인 저에게 손님이 찝쩍거린다는 그런 남사스러운 일까지 털어놓기가 쉽진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 할아버지가 출소하고 나면 또다시 식당으로 찾아올 거란 무서운 생각에 저와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야만 했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서 다시금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의 권유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저희 어머니까지 위험해졌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터놓기 힘들었던 가슴 속에만 묻어둔 사건인데, 베들남님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나마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확한 연도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이 사건은 저희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칼국수집을 오픈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당시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었죠. 식당의 규모는 그다지 큰 건 아니었지만 주방을 포함해 대략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 어머니 혼자서 주방과 홀까지 담당하느라 엄청 바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로 음식 배달을 하셨는데, 한창 바쁠 때마다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죠.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의 손맛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 단골 손님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밤늦게 귀가하는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저도 가끔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가게 근처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곤 하셨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저희 어머니 소원이라 더 모질게 그러셨던 것 같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예상은 모든 게 빗나갔고 아마 그 시점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날은 제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가게는요? 이제 왔니? 아니, 내가 몸살이 났는지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서 잠깐만 쉬다가 나가려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눈을 좀 붙이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아버지, 제가 학교 끝나고 가게 일 좀 도울까요? 어머니 혼자 저렇게 일하시다가 진짜 병이라도 나실 것 같아요. 가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아버지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고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어머니가 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셨고 그로 인해 당분간 장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제야 아버지는 둘이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좀 줄더라도 알바를 써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퇴원을 하자마자 다시 가게로 나가신다고 하셨고 저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향했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어떤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보, 이쪽은 내가 잘 아는 동생의 딸이거든. 오늘부터 여기서 알바하기로 했어. 그 여자는 저와 동갑인 20대 여자였고 이름은 박수지였는데 얼굴도 참하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 살갑게 굴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귀가 일명 부처님 귀였는데 귓볼이 길고 두툼해서 수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복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셨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수지와 일을 하게 됐고 수지를 저희 집으로 불러 밥도 같이 먹을 정도로 가족같이 지내곤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이고 자주 저희 집에 놀러오다 보니 자연스레 저랑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수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처참히 차이고 말았죠. 그 당시 부끄럽기도 했고 앞으로 수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한 시점부터 수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으로 들어온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 보여 저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자 어머니는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수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수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을 늦게 나오더니 가게 일도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휴대폰 좀 그만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수지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대들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진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만 했었는데 그게 제가 수지에게 고백을 한 탓에 그 불똥이 어머니께 튄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추측일 뿐이니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날 밤 부모님은 수지의 문제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머니는 더 이상 수지와 일을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그와 다르게 아버지는 좀 참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친한 동생의 딸인데 이대로 알바를 그만두게 해버리면 본인 체면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난감해진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결국 어머니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고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지의 행동은 선을 넘다시피 했고,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면서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행동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지를 달래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답니다. 아들로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수지를 따로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었죠. 야, 너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 혹시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참, 생각하는 것도 어쩜 너랑 너희 아버지랑 똑같냐?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게 무슨 말인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됐고, 정 궁금하면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그리고 이제 그만둘 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그렇게 수지는 가게를 그만뒀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수지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가 수지를 만나봤는데 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에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뭔가 기분이 나쁘신지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로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가게로 향했는데, 가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어떤 아주머니와 싸우고 계셨고, 그 아주머니 옆에는 수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수진의 어머니였고, 뒤늦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글쎄, 저희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진애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배달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수진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수진의 어머니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수지는 이 모든 관계를 알고 있었고, 수지가 여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아버지는 수지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자 수지는 화가 나서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가게까지 찾아와 차값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어머니는 경찰을 부르고 나서 수진의 어머니와 싸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외가 쪽 삼촌 식구들도 아버지를 수소문하며 찾았지만 작정하고 잠적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지냈고, 그해 겨울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한 지 약 1년이 지나 상병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군대에서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사고사가 아닌 살해를 당하셨고, 그 범인은 저와 어머니를 두고 간 아버지였습니다. 그간 아버지는 숨어서 지내고 살다가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자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는데, 그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홧김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를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본인도 죄책감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는 군대를 전역한 뒤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가 우연히 친구를 따라 방문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 저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왔고 현재 그 여자는 저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한때 저희 회사 팀장님이었던 한 남성분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규모의 생산직 공장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입사 초기 시절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연도로는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찜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8년 전 그 당시 저희 사무실 구성원은 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 3명이 전부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거기다 과장님은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팀장님은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타입이라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팀장님이 달라진 건 저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근처에는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는데 다른 가게보다 월등히 맛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팀장님과 둘이서 국밥을 먹으러 갔었고 식당 이모님께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진짜 숨겨진 맛집이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릴 정도로 팀장님은 이 집 국밥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팀장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 전 주문을 받았던 이모님이 와서는 팀장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와봐요. 저는 물론 팀장님도 황당한 상황이었고 뭐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은 국밥집 이모를 따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팀장님이 단골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이모님과 아는 사이인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팀장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먹고 나가자.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부하 직원 입장에선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고 이 일은 의문만 남긴 채 넘어갔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도 팀장님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팀장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평소 나긋하던 팀장님이 자꾸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뭐 업무적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뜬금없이 제 옷차림이나 행동들을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옷으로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팀장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었고, 웬만하면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 국밥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였죠.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무슨 일로 아주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온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제 눈치를 보더니 아주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팀장님의 부고 소식이었는데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모텔방에서 술을 먹고 팀장님이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그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거기다 팀장님은 가족들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했었지만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팀장님이 돌아가신 지 2-3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제 밑으로 신입 직원 한 명이 들어왔었고 저는 그 직원과 함께 오랜만에 국밥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전에 팀장님을 찾아온 아주머니가 테이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이 이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지셨기 때문에 단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주머니는 뭔가 알고 있을 거란 판단이 들어 조용히 다가가 물어봤었죠. 저 아주머니,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앞전에 저희 팀장님 만나러 회사에 찾아오신 적 있죠?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태연하게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아주머니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건 맞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또 흘러갔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대표님께서 사무실 컴퓨터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와 막내 직원은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백업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팀장님이 쓰던 PC는 방치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PC를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확인하고 있던 중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일기 같은 형식의 글이 적힌 문서였고 또 다른 파일은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동영상이었죠. 그래서 동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팀장님이 어떤 여성분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고 비교적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적힌 글의 내용은 너무 힘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글을 보고 나서 뭔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건 국밥집 아주머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회사까지 찾아와 날 괴롭힌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건 명확해 보였지만 이미 사건은 종결 처리된 지 꽤 지난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팀장님 사모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따로 연락을 드렸고, 사모님은 이걸 보자마자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집안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 직원과 국밥집을 찾아갔었는데 늘 서빙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보이질 않으셨죠. 뭐 쉬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후로 국밥집에 갈 때마다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국밥집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섬뜩한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저 사장님, 앞전에 일하던 이모님 있잖아요. 혹시 그만두셨어요? 아, 그 아줌마. 아휴, 말도 없이 안 나와서 뭔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형사들도 찾아오고 아주 난리였어. 그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중에 불륜 커플이 있었나 봐.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나도 거기까지밖에는 몰라.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팀장님 컴퓨터에서 발견했던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 동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불륜의 증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팀장님 사모님도 눈치를 채셨던 거고, 그런 사정 때문에 말을 아끼셨던 거겠죠.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어떠한 절차로 인해 재수사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밥집 아주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팀장님의 불륜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팀장님을 옹호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돌아가신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생에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과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